너랑 나랑 다른 게 도대체 뭐냐고 이 강화복 이 제 평생 영화관에서 잠든 영화가 딱 두 편 있습니다. 첫 번째는 G.I. 조 2편이고 두 번째는 일랑입니다. 덕분에 하루에 두 번이나 일랑을 봐야 했죠. G.I. 조 2편은 상황 전개와 대사가 전래동화급의 클리셰 범벅이라 잠들었다면 일랑은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이 저세상 것이라 도저히 이야기에 몰입이 안 돼서 잠들었습니다. 때깔 좋고 한국에서 보기 힘든 새로운 액션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 영화는 작년에도 한 편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술력이 좋은 영화를 만들진 않습니다. 물론 인랑이 리얼급은 아니고 굳이 비교하자면 저스티스 리그에 가깝습니다. 최소한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납득이 안 갈 뿐이죠. 강동원, 한효주, 정우성, 김무열 4명의 주요 인물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납득이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이 영상은 영화 애니메이션 일랑의 전체 스포일러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스포일러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 분노, 빡침, 짜증을 담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직 영화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의 시청을 금지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본 영상을 시청할 시 발생할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제작자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저는 일랑의 가장 큰 실수가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영화를 정말 잘 찍으셨는데 홍보팀이 일을 못했어요. 이 영화의 포스터는 지구를 지켜라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생각을 금지하고 액션만 보는 영화임을 확실히 하는 이런 포스터였다면 관객이 잘못된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프리퀄 웹툰도 미생의 윤태호 작가가 아니라 럭키짱의 김성모 작가에게 맡기면 더 좋았을 테고요. 아니, 그냥 3D 영화 볼 때 안경 주는 것처럼 영화관 입장할 때 망치로 한 번씩 머리를 때려서 뇌세포를 반절 정도 죽여놓고 흘러가는 화면과 때깔만 감상하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충분히 기립박수를 받을 작품인데 홍보팀이 다 망쳐놨네요. 먼저 인랑의 장점을 살펴보죠. 첫째, 화면이 예쁘고 배우들 메이크업이 참 잘 먹었다. 둘째, 액션의 기술력과 합은 참 좋습니다. 정무홍 무술 감독님 참 한국 영화계의 보배 같은 분이에요. 장점은 충분히 알아본 듯하니 이제 스토리를 따라가며 단점을 살펴보죠. 때는 2024년. 북한과 한국은 중국의 급성장과 일본의 재무장 선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와 함께 통일을 시도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주변 강대국들은 이를 탐탁치 않아 했고 북한과 남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에 이릅니다. 생활에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은 통일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이 와중에 폭력 시위단체 섹트가 만들어지죠. 이들은 총기와 폭탄을 사용하여 시민들 사이에서 등장해 테러를 벌이고 사라지고 나는 기습적인 테러를 일삼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대테러 진압 특수기동대, 특기대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이 특기대가 설립된 지 1년, 잘못된 정보를 받고 출동한 특기대의 5인 사격으로 인해 여고생 15명이 죽게 되는 피해 금요일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특기대는 대원에게 마스크를 씌워 익명성을 보장하려 하죠. 이후 김무열은 공안으로 부서를 옮기게 되고 강동원은 잔류를 선택합니다. 이 부분에서 밑줄 쫙! 별표 3개 땡땡땡이 필요한 부분은 김무열이 강동원과 동기인 끼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즉, 피해 금요일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전신강화복을 최소한 1년은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가서 보이는 김무열의 행동이 도저히 특기대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듣기 평가급 나레이션 끝에 영화가 시작됩니다. 발음과 발성이 안 좋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굳이 이 나레이션에서 정우성 씨가 화자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음부턴 전문 성우를 쓰시거나 하다못해 밑에 자막이라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에 잘 꽂히는 나레이션은 아니었거든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
섹트는 미성년자까지 활용해 테러를 벌여왔음이 보여지고 특기대는 이들을 하수도에서 궁지에 몰아넣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섹트의 요원들은 친절히 특기대가 어둠에서 멋지게 등장할 때까지 멍하니 서서 기다려주시다가 총알 세례를 맞고 전멸을 당하죠. 마지막 생존자인 폭탄을 운반하던 여고생과 마주친 강동원은 과거 피해 금요일을 떠올리며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 빨간 모자 소녀는 자폭해버리죠. 여고생 측의 일방적인 자폭임에도 과거의 사건 때문인지 특기대 해체를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재교육을 명받은 강동원에게 김무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직접 유가족에게 건네주라며 폭탄소녀의 유품을 비밀리에 전해줍니다. 에? 유품을 직접 뭐요? 자, 김무열이 강동원에게 다이어리를 건네는 것은 사실은 프락치인 한효주와 연결시키려는 함정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은 같은 부대에서 친했던 동기가 죽었을 때나 나오는 그림이죠. 아니, 왜 테러리스트 가족을 찾아가라고 유품을 건네줘요? 미군한테 알카에다 유족 찾아가라는 거랑 독립투사한테 암살한 일본군 유족 찾아가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심지어 오발 사격으로 사망한 용의자도 아니고 엄연히 테러 단체의 일원이 스스로 자폭한 거잖아요. 무슨 학교에서 친구 때리는 집에 가서 사과하고 오라는 듯이 유품을 막 건네주는 건 그림이 정말 많이 이상하죠. 물론 특기대에서 준 게 아니라 공안에서 근무 중인 친구가 비밀리에 건네줬죠. 근데 강동원이 그렇게 다이어리를 받으면 이런 중요 증거품을 몰래 빼와서 테러리스트의 가족을 만나라니 역시 한 번 특기대는 영원한 특기대구만 기래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이놈이 날 이렇게 매기네 이러고 빡이 돌겠죠. 이딴 걸 계획이라고 들고 나와서 진지하게 무게 잡는 순간 이 영화 전체가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조진 거죠 아주. 그래요. 한국 공무원 취급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고 넘어갑시다. 나라의 영웅들을 홀대하고 찬밥 취급하는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한국 현지화했다 치자고요. 근데 한효주가 나오자마자 제목만 뷰티 인사이드고 외모 자랑만 하던 그 영화를 재현하려는 건지 얘네가 사랑에 빠지는데 얼굴 빼면 아무런 당위성이 없어요. 한효주의 대사는 뜬구름 잡는 독백이 대다수에 백미는 방 안에서 강동원이랑 둘이 앉아서 빨간 모자 얘기를 직접 읊어주는데 정작 이 얘기를 하면서는 얼굴을 잡는 게 아니라 프로덕션 IG에 의뢰한 삽화 슬라이드 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늑대에게 잡아먹힌 빨간 모자 얘기는 강동원이랑 자폭한 여자애에 대한 은유잖아요. 관객들 알아보라고. 여자애는 빨간 모자스러운 의상까지 입혀놓고 이 얘기를 듣는 강동원 그림자의 실루엣을 늑대로 변형시키는 친절함까지 갖췄잖아요. 사파 슬라이드 쇼까지 보여준 건 그런 은유를 강화하려는 장치고요. 근데 왜 빨간 모자 얘기 끝나자마자 둘이 뽀뽀를 하냐고요? 에? 빨간 모자가 늑대한테 잡아먹혔단 이야기가 성욕을 자극하겠어요? 동생 죽은 얘기를 죽인 사람 앞에서 하면 사람 가는데 순서 없으니 하루빨리 우리의 자손을 남겨보자 이러고 막 사랑이 싹 튼답니까? 뭐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혹시 원작은 어땠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짧게 언급해드리면 원작은 애초에 피해 금요일 사건이 없었고 강동원에 해당하는 후세는 갓 배치된 신입이라 여자애를 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친구를 찾아가 소녀에 관한 정보를 물어보고 납골 땅을 찾았다가 우연히 한효주에 해당하는 케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함정이었지만 후세의 시점에선 우연이죠. 케인은 서로 입장이 다를 뿐이니 원망하지 않는다며 빨간 모자 책을 건네주는 걸로 첫 만남이 끝나고 후세는 부대로 돌아와서 혼자 책을 읽는 게 원작의 내용이죠. 원작을 고려하지 않아도 너무 개연성이 없는 각색입니다. 이 장면 직후 강동원은 부대로 복귀하고 한효주는 김무열을 만나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올려달라고 하다가 뺨을 맞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안은 섹트 출신 한효주를 이용해 특기대에 스캔들을 일으킨 뒤 이를 문제 삼아 특기대를 해체시키고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심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특기대도 이를 알고 있다는 묘사가 바로 나옵니다. 후반부에나 알려져야 될 반전이 초반부에 다 나와버려요. 왜냐고요? 또 카리스마 민호를 등장시켜서 아이돌 팬덤에 티켓 팔아야 되니까요. 며칠 뒤 한효주는 외출하던 길에 한예리를 만나게 되고 한효주를 미행하던 민호는 타깃을 받고 한예리를 납치하고 정우성은 한예리에게 거래를 요구하며 사실 섹트는 공안에 자금을 받아 활동하던 단체임을 밝힙니다. 한마디로 섹트는 공안의 하위 단체였고 특기대가 거의 섹트를 청소해버리자 공안은 특기대에게 섹트와의 공모를 덮어씌워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특기대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섹트와 관련된 중요 인물까지 포섭했다. 이 시점에서 극적 긴장감은 수직하락합니다. 최고의 무력을 지닌 단체가 정부전까지 몇 수는 앞서고 있다는 걸 관객한테 다 보여준 겁니다. 축구로 치면 전반전이 10대 0으로 끝난 셈인데 후반전은 긴장감 넘치는 경기는 아니겠죠. 일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공안은 단 한 번도 승기를 잡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능욕당하기 바빠요. 이후에 한효주는 김무열로부터 마지막 임무를 받습니다. 네, 마지막 임무요. 첫 만남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이 마지막 임무예요. 이 세계에는 특기대 내부의 또 다른 조직인 인싸 중의 인싸, 암살부대 일랑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요 인사를 비밀리에 암살한다는 일종의 도시괴담인데 그중 공안 요원들이 살해당한 공안살인 사건 역시 일랑의 짓으로 추측되고 있었죠. 하지만 공안살인 사건은 실제로는 한효주가 공안과 섹트의 연결점을 쫓던 요원들을 암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강동원과 연인인 척 사진을 찍힌 뒤에 공안살인 사건 때 사용한 총을 강동원 앞에 떨어뜨리면 강동원을 사살한 뒤 사실은 강동원이 섹트와 연관이 있었으며 공안살인까지 벌인 일랑이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울 요량이었죠. 강동원이 만진 적도 없는 총으로 범인으로 몰 거면 첫 만남 때 사진만 찍고 죽인 다음 증거 조작하면 될걸? 뭐하러 앞에다 떨고 가면서 번잡하게 일을 진행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실제로도 전혀 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전투 능력이 뛰어난 특기대 대원을 궁지로 몰기 위해 도주로가 제안된 남산타워에서 만나게 합니다. 고민하는 척은 하지만 결국 한효주는 강동원과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히고 총을 건네주려던 찰나 갑자기 공안 수십 명이 쫙 깔린 이 남산타워 한복판에 한예리가 나타나서 한효주를 데리고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너는 너대로 살 궁리를 찾아라 뭐 이런 말을 한 뒤에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얘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한효주가 총을 건네주려다 사라지는 걸 본 공안들은 작전이 꼬였다고 판단하고 사진은 찍었으니 강동원을 죽이려 하죠. 얘기했었죠? 구태의연하게 총을 떨어뜨릴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늘상 그렇듯이 주인공인 강동원은 한효주를 구하면서 유유히 공안들을 때려잡고요. 참 멋있고 참 잘 싸우는데 굳이 저기 떨군 총을 내버려 두고 비상손전등을 함까지 깨가며 꺼내서 애들 후려패는 거 보곤 참 영화가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드론에 총 달아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영화를 못 만든 건 못 만든 거고 칭찬할 부분은 해야죠. 그리고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남산타워에 모든 탈출 경로가 막혀있는 상황. 이 순간 특수부대원의 선택은? 정답은 소화전 호스를 배에 감아서 남산타워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자기 혼자도 아니고 팔로 줄을 잡은 것도 아니고 벽을 내달린 것도 아니고 한효주까지 같이 배에다 줄 한번 대충 감아서 아무런 제동 없이 멋지게 점프해서 그대로 떨어집니다. 건물 2, 3층 높이도 아니고 남산타워에서요. 번지점프도 충격은 줄이 받게 이중구조로 세팅을 하고 용수철처럼 꼬아놓은 줄이 몇 번씩 위아래로 튕기며 충격을 완화합니다. 하다못해 슈퍼히어로 물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잡아주다가 죽잖아요. 뭐 인터스텔라처럼 양자역학 박사를 데려다가 검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소방호스에 2명을 감고 남산타워에서 수직 낙하하는 장면을 만드실 생각을 했는지 이놈이고 저놈이고 목소리 내리깔고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진지한 영화에서 갑자기 이런 장면이 나오면 몰입이 되겠냐고요.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액션만 보는 영화였죠? 홍보팀이 자꾸 진지한 영화처럼 홍보를 해놔서 제가 또 헷갈렸네요. 이건 액션만 보는 영화니까 이 지적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헷갈리게 만든 점 사과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 뒤에 또 액션은 괜찮은 자동차 추격신이 끝나고 강동원은 특기대와 연락을 시도하는데요. 이 순간부터 영화가 아주 미쳐 돌아갑니다. 지금까지가 믹스커피였다면 지금부턴 원두 9, 물 1짜리, 목구멍이 턱턱 막히는 TOP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에요. 한효주와 같이 안전가옥으로 찾아가는데 갑자기 한효주가 처음 만날 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같이 도망가자고 합니다. 분명히 난 제가 이것 끝마치면 자기가 받을 몫을 올려달라고 하다가 뺨 맞는 것도 받고 남산타워에서도 할 거 다 하고 총까지 건네주려다 한예리한테 막혀서 못한 것만 봤는데 화장실에서 고민하는 표정 한번 지어준 게 사랑이었나 봅니다. 강동원한테 자꾸 우리끼리 도망가자고 매달려요. 당연히 강동원은 거절하죠. 얘를 뭘 믿고 따라가요? 그때 다른 곳에서 안전가옥으로 지원을 오던 민호우가 잡혀서 고문 끝에 자살하게 됩니다. 합류 계획이 틀어진 셈이죠. 특기대는 장소를 옮겨야 하니 한효주를 데려오란 얘기를 하고 이 통화를 몰래 듣던 한효주는 공안에게 받았던 위치 추적기를 직접 켭니다. 방금까지 호감을 느꼈다며 같이 도망치자던 애가 또 지살궁리만 하는 거죠. 지시받은 지하도로 이동한 뒤엔 일랑의 유명한 명장면이 나오는데 강동원이 프로텍트 기어를 장비하고 공안들을 쓸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장점은 원작보다 훨씬 스펙타클한 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프로텍트 기어를 입은 채로 달리고 천장에서 떨어져 내리고 높은 기동성과 방어 능력을 자랑하죠. 단점은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원작인 애니판에서 주인공은 강화복을 입은 상태로 달리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 장면에서 강화복이 실제로 얼마나 강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안은 강화복의 존재도 모른 채 급습했다가 일방적으로 유린당하는 장면이므로 실제 1대 다수의 전면전은 고작 한 번뿐이며 1대1의 대결만 3번가량 나오는 소규모 전투입니다. 같은 특기대 동료가 공안을 몰아주고 주인공은 묵묵히 병기로서 적들을 소고하는 비정함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반면 영화는 기계처럼 걸어다니며 총을 쏘는 장면의 사이사이에 벽을 투시하거나 뛰어다니는 연출을 추가하였는데 이게 굉장히 자기적인 느낌을 줍니다. 원작보다 적의 수가 대폭 늘어났고 적의 무기도 다양해졌고 전투씬 자체가 길어졌어요.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방금 전까지 벽을 꿰뚫어보고 뛰어다니던 강동원이 3초 뒤엔 그냥 멍하니 걸어다니다가 코너에서 습격을 받습니다. 또 3초 뒤에는 천장에서 뛰어내리더니 바로 다음 장면에선 또 걸어다니다가 코너에서 습격을 당하죠. 너무 압도적으로 강하면 보는 재미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폭파에도 휘말려주고 작살에 다리를 꿰뚫려서 피를 쏟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또 잘만 뛰어다녀요. 덕분에 비정함이 강조되기보다 양악하면서 노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아무도 강동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전투만 길게 늘어났으니 지루할 수밖에요. 백미는 김무열과 벌이는 추격전인데 김무열은 일랑입니다. 모르시겠어요? 저건 일랑이라고요! 라고 정말 시적인 대사를 외치며 도망치던 부하를 쏴 죽인 뒤에 욕까지 내뱉고 강동원과 마주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뭔가 비장의 수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동요시킬 만한 옛날 얘기나 입에서 불을 뿜던가 아님 뭐 그냥 엄마 이름 같은 거요. Save Martha! 어머니의 크나큰 사랑 앞에선 우리 모두 한없이 작아질 뿐이니까요. 근데 그냥 일반 총 열심히 갈기다가 총을 맞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다크나이트에서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이러는 건 이해가 갑니다. 배트맨은 걔한테도 지는 약골이니까요. 근데 몸에 방탄복 조가리 좀 걸쳐놓고 총알 면역, 폭파 면역, 독가스 면역에 상처 치유 능력까지 있는 슈트를 입은 애한테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이건 아니죠.
원작도 이 대사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앞과 뒤에 대사가 좀 더 있습니다. 왜 그때 쏘지 않았지?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너도 결국 인간이잖아. 이 질문은 주인공 역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의미와 양성소 동기이지만 공안이 된 자신과 특기대가 된 주인공의 차이가 뭐냐는 복합적인 물음을 담은 순간입니다. 주인공을 함정에 빠뜨린 이유가 질투심이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거두절미해서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만 남겨버리니 강화북에 총질하면서 왜 안 뚫리냐고 땡깡 부리는 사리 분별 안 되는 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특히 어이가 없는 건 원작과 다르게 김무열은 특기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강동원은 특기대의 시작과 함께 했다는 언급이 있으니 최소한 김무열도 1년은 광화복을 입고 전투를 치른 전적이 있어요. 광화복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미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인물이란 겁니다. 고민 없이 뜯어고친 부분 덕분에 개연성이 우주로 가버린 거죠. 원작은 이 뒤에 짧은 엔딩 장면으로 종료됩니다만 김지훈 감독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엔딩을 뒤틀고 전투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정우성은 한효주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강동원은 반발합니다. 저격수를 배치했음에도 굳이 그걸 물리고 뛰어난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강동원과 똑같이 얼굴을 드러내놓은 채 갑옷을 챙겨 입고 싸움에 나섭니다. 누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잘생겼나? 눈빛 대결을 벌이며 이리저리 구른 끝에 뻔한 포즈로 서로 총을 겨누고 강동원은 더 이상 조직의 개로 사는 걸 거부하겠다며 총을 내리고 돌아서는데 총성이 한 발 들리고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났을까요? 섹트의 수뇌부가 공안과의 커넥션을 인정했다는 뉴스 뒤로 열차를 탄 한효주를 보여주고 그 열차를 지켜보는 강동원이 살아있는 것도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왜 총성이 난 뒤에 화면을 돌려내는지 이해가 안 가는 연출이죠. 이후에 카메라는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라는 에드워드 헬리카의 문구를 비추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원작은 늑대로 살아온 주인공이나 폭탄을 넘기며 사람을 죽이는 데 관여한 여주인공이 일반적인 사회로 돌아가 사람인 척 살아갈 수는 없다며 여주인공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는 이미지만으로도 위협이 되므로 뺏길 위험을 없애기 위해 여주인공을 처형하기로 하고 폭탄 여고생을 죽이길 망설였던 주인공에게 늑대 무리로 돌아올지 직접 결정하라며 총을 맡깁니다. 주인공은 고민 끝에 여주인공을 처형하게 되고 불만 남긴 척 떠났지만 사실은 멀리서 저격수와 대기하고 있던 교관은 이를 확인하고 씁쓸히 복귀하는 게 원작의 엔딩입니다. 일랑의 원작 감독은 오키우라 히로유키지만 실질적으로 작화 담당으로 봐야 하고 일랑의 이야기는 오시이 마모루의 작품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솔직히 오시이 마모루의 각본은 너무 어둡고 현학적입니다. 이 코드가 맞는 분도 있겠지만 흥행할 만한 대중성을 띈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각색 자체는 분명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각색한 내용의 완성도가 바닥을 친다는 점입니다. 원작은 느린 만큼 오롯이 주인공의 심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쟁물처럼 보이는 포스터와는 다르게 액션 장면의 비중은 정말 적은 작품입니다. 대신 주인공이 어떤 생각인지 뚜렷이 보여주지 않은 채 그 갈등만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마지막 하수구에서 프로텍트 기어를 착용한 주인공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엔딩에 소녀를 처형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간적인 고민마저 매듭짓죠. 이 이야기엔 잔가지가 없습니다. 군인 중에 군인인 특수부대원이라도 충분히 해봄직한 인간적인 고민을 다루고 있고 순수하고 기구한 사연이 있는 소녀지만 동시에 범죄자인 인물을 통해 어디까지 죄를 물을 수 있냐는 질문을 심플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영화 일랑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창합니다. 남북의 통일에 얽힌 세계의 정세가 나타나고 타인의 고통, 죄와 벌, 체게바라 평전 등의 책이나 마지막 엔딩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대사를 인용하며 관객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마치 예수의 이 중에 죄 없는 자 이 처녀에게 돌을 던지라 는 가르침처럼 준엄합니다. 다만 문제는 한효주가 맡은 역할이 원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추악한 인물이란 겁니다. 한효주는 섹트 소속으로 분명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왔으며 이 영화에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김무열에게 받은 임무를 고민은 하지만 계속 진행하려 하다 타이에 의해서 막혔을 뿐이며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고도 마지막까지 배신을 일삼는 이기적인 인물이죠. 남산타워까진 정말 몰랐다고 해도
그 거창한 총격전 뒤에 위치 추적기를 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몰랐을까요? 물론 강동원은 이렇게 세세한 내막까진 모릅니다. 하지만 관객은 압니다. 감독이 설득시켜야 하는 건 강동원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관객이에요. 하지만 감성 돋는 대사와 긴장감 없는 전개, 개연성이라곤 고민한 흔적조차 안 보이는 멜로와 액션에서 감독이 관객을 뭘로 보고 이렇게 찍어왔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영화를 날로 찍어도 그럴듯한 책 몇 개 화면에 잡아주면 현학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한국 영화가 제작비나 기술력 면에서 할리우드로 높아진 관객의 기대치를 맞추기 어려울 거라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돈이 안 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할리우드와의 기술력,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빵점짜리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는 점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건 흔히 원작 기반 영화가 이야기 연출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게임, 소설, 만화 등 매체당 할애하는 분량에 비해 영화의 짧은 러닝타임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랑은 98분짜리 원작을 138분으로 늘리며 오히려 시간이 40분이나 추가되었음에도 원작의 작품성은커녕 대중성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작에 없던 피해 금요일, 김무열의 특기대 출신 과거, 정우성과 강동원의 싸움, 한효주를 살려주는 전개 모두가 그냥 영화 단독으로만 감상해도 개연성을 폭파시키는 설정들입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한 경험과 대중성을 갖춘 김지훈 감독이 주제의식을 갖춘 원작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리라 기대했습니다만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의식 대신 그냥 작품을 관통해버렸습니다. 라스트 스탠드를 넘어 커리어 최악의 흑역사가 될 듯하네요. 저도 한국 영화에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술 영화보다 대중 영화를 훨씬 더 선호함에도 올해는 버닝과 소공이역 두 편의 영화를 제외하면 영화관을 나서며 만족스러웠던 한국 영화가 없습니다. 이쯤 오면 제가 고이다 못해 썩은 물이 된 프로 불편러는 아닌가 스스로에게 의문이 갈 지경이죠. 하지만 작년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올해는 개봉부터 관객 수가 모두 순수익으로 이어질 신과 함께 인과 연이야말로 이런 제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수익 걱정 없이 감독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환경에 국민요정 마동석까지 나오는 영화가 어떻게 나쁠 수 있겠습니까? 신과 함께야말로 올해 부진했던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줄 최고의 영화가 될 겁니다. 벌써부터 특집 영상을 준비할 생각에 마음이 설레네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